네, 저는 오늘 이제 클래스와 구조체부터 초기화 함수 그리고 디이니셜라이즈 소멸자 거기까지 발표하게 된 CP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근마켓이라는 iOS 앱을 작년 이맘때쯤부터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iOS 개발은 취미로만 했는데 그때부터 스위프트로 개발하면서 막 책을 보고 공부한 건 아니고요. 막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스위프트를 제대로 본 게 처음이고요. 따로 발표 자료는 안 하고 한번 이 엑스코드의 플레이그라운드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의 에디터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름 마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클래스와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클래스와 구조체, 이제 스위프트에서 달라진 거는 오브젝티브 C하고 다르게 인터페이스를 별도 파일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파일 하나에 다 되니까 좀 더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제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라는 명령, 이 지시어를 해서 하는데요. 이 앞에 부분에 자세한 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프로퍼티나 스트링 이런 거 하시면서 좀 이따가.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클래스를 위해서 지정했고요. 그리고 스트럭스라는 구조체도 이렇게 똑같이 클래스랑 비슷하게 프로퍼티하고 메서드를 가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이놈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보면 바운드라는 객체를 만들고 toString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호출하면 이렇게 밸류가 W하고 H가 나오는데, 이 다이나믹 타입이라는 거는 이 객체의 클래스 이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W는 그냥 0.0이라고만 하고 그 어떤 타입인지 명시를 안 했지만 이 0.0이라는 거를 통해서 자동으로 W이라고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명시적으로 지정해주고 뒤에를 그냥 0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그냥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바뀌어버려요.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그냥 0이라고 지정하면 인티저가 되고요. 0.0이라고 하면 더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뷰 같은 경우는 클래스인데, 클래스 안에 이렇게 바운드라는 이 구조체를 프로퍼티로 설정하고 이렇게 toString 하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속성 중에 이 뷰에 보면 바운드가 그 구조체잖아요. 이게 뷰 바운드로 제가 지금 해놓은 이유가, 그 우리 오브젝티브 C에서 하다 보면 뷰의 프레임 같은 거에서 X만 바꾸고 싶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다시 프레임을 다시 재정의했어야 되잖아요. 그 X만 못 바꾸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0이었는데 이 W만, 이 바운드 구조체의 W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그쪽도 파운데이션이 다 스위프트로 바뀌게 되면 프레임을 일일이 하나씩 그러니까 전체를 할당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값 하나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체는 이제 구조체와 클래스가 다른 거는 이제 하나인데, 구조체나 이넘은 그 값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클래스는 이제 참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구조체는 이제 다른데 이렇게 v.바운드가 바운드가 이제 구조체였잖아요. 이 바운드를 이렇게 변수로 다시 할당하고 W를 20으로 바꾸면 여기서 20으로 바뀌었지만 애초에 처음 V의 바운드는 안 바뀐 상태로 있죠. 이게 값 타입이라서 이 39번 라인에서 선언을 하는 순간 값이 그대로 복사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 순간에 복사된 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값을 바꾸는 순간에 복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값 타입을 써서 막 이렇게 할당할 때마다 너무
카피가 많이 일어나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건데, 이거는 스위프트가 알아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동일하게 v2라고 바꿔도 그 값이 이렇게 변경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11로 바꾸면 새로 할당한 거나 기존 거나 두 개 다 11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좀 헷갈렸었는데, 스위프트의 스트링이나 어레이나 딕셔너리는 구조체예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에 있는 NS 스트링이나 NS 어레이나 NS 딕셔너리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구조체는 카피가 되는데 클래스는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랑 오브젝티브-C 이제 같이 쓰다 보면 이게 막 서로 형변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지, 안 그러면 어쩔 때는 NS 어레이라서 막 참조 형태고, 어쩔 때는 그냥 스위프트의 어레이라서 값 타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게 서로 형변환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인스턴스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 연산자 이퀄 3개를 쓰면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메모리 값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퀄 비교는 이퀄 2개인데요. 이건 여기서 지금 에러 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클래스에서 이퀄에이블이라는 그 프로토콜, 그거를 메소드를 지정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정하면 이퀄 비교가 되고요. 연산자 3개는 문서에서는 아이덴티컬 비교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로퍼티인데요. 프로퍼티에서 이제 볼 거는 속성 옵저버라는 건데요. 프로퍼티 옵저버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속성 옵저버라고 했고요. 여기서 willset이나 didset이라는 옵저버 2개가 있어요. 이거를 프로퍼티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y에다가 처음에 0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willset과 didset을 했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y에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할 때 willset이 설정하기 전에 호출되고 didset은 설정한 다음에 호출이 돼요. 그래서 설정하기 전이니까 여기서 y 값은 0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willset이 끝나고 이 다음에 didset에서 y 값이 4로 바뀌어요. 이 밑에 코드에 지금 y를 4로 바꾸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newvalu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willset의 newvalue라는 게 이 스코프 안에서 지정되고요. 이 newvalue를 쓰기 싫으면 여기에다가 new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정을 안 하면 newvalue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newvalu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서 속성 중에 raise라는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raise 속성을 앞에 키워드를 넣어주면 처음 사용될 때 이 코드의 값이 할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클래스는 이니셜라이즈 생성될 때 옵셔널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그 값이 설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레이지 속성이면 여기 무조건 이렇게 바로 해야 되고요. 렛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문서에서 말하기로는 레이지 속성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멀티스레드에서 동시에 레이지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만 실행되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경우가 있으면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더블 X라는 건데요. 이거는 computed property라고 해서 계산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 이런 것들은 stored property라고 그랬고, 이런 거는 computed property인데, 이 값이 이게 호출될 때마다 이 x에다 곱하기 2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iew.wx 할 때마다요. 그리고 이거는 간편하게 쓴 거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get이라고 해주고 또 한번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getter는 이렇게 하고 setter는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트리플 x라는 거는 값을 저장하지 않아요. 자기 자체가 다 x의 값을 사용하고 있죠. get 할 때는 그냥 x를 넣어주고, set 할 때는 그 값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et에다가 밸류 값을 따로 지정 안 해주면 new value라는 게 새로 설정되는 그 값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해놨고요. 그리고 값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가 값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let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let으로 할당하면 이렇게 b.w는 3 하면 실행이 안 되네요. 에러가 나야 되는데. 네, 여기 하얀색으로 안 바뀐 건 애가 실행이 안 돼서 그래요. 플레이그라운드 가끔 이상한데 이렇게 하고 바꾸면 여기 하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let인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수정할 수 없어요. 그 구조체 안에 값을. 그래서 그리고 이런 구조체 안에 값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변수를 바로 변수로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let으로 해도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값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이지 테스트 하려고 한 건데요. 그냥 레이지 바운드 하면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최초 초기화가 된 거예요. 이 위에 레이지 변수가. 그 전까지는 안 가지고 있다가요. 그리고 이제 계산 속성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더블 x는 값을 안 가지고 있죠. 더블 y도 마찬가지고 트리플 x는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트리플 x에다 set 하면 곱하기 3에서 x에다가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x의 값이 9가 돼 있어요. 3을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름이 약간 이상하던데 스위프트에서는 지금 클래스랑 스트럭처랑 이넘이랑 세 개가 다 약간 같은 값으로 보고 있어요. 값 타입이냐 레퍼런스 타입이냐는 거 빼고는. 그래서 그냥 인스턴스라 그래요. 원래는 클래스를 이거 개체화한 거를 인스턴스라 그러는데 애들은 그냥 이거 세 개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를 인스턴스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는 여기 스태틱을 앞에다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만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이 앞에 클래스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스태틱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클래스라고도 쓸 수 있고요. 이 클래스라는 걸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이 클래스라고 앞에 지시어를 주면. 근데 이 스태틱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오버라이드를 하면 여기서 실행이 안 됐죠. 또 이게 에러는 안 나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좀 이상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지시어를 적어줘야 되고요. 구조체나 인원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스태틱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밑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소드인데 이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언어들 보면 클래스 메소드라 그러거나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소드가 스트럭처에도 있고 이넘에도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안 부르고 타임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임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는 물론이고 구조체와 이넘에서도 이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이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익스터널 이름을 여기 보면 인크리먼트 바이하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는 익스터널 이름이 원래 기본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 5가 되는데 그 다음에 디크리멘트 바이는 이 앞에다가 익스터널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발이라고 정의해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로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기본으로 익스터널 이름이 없고 두 번째 거는 기본으로 익스터널 이름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얘도 그냥 우리 다른 언어에 쓰는 것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익스터널 이름 자리에 이렇게 언더바를 적어주면 여기처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언더바를 없애면 여기서 또 멈출 거예요. 디크리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익스터널 이름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적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메소드 선언할 때 익스터널 이름과 인터널 이름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고요. 특히 이렇게 인크리멘트 문서에서 말하기로는 인크리먼트 바이하고 뒤에 어마운트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익스터널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 객체 자체의 값을 올려준다. 그러면 이 뒤에 익스터널 이름이 없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컨벤션이라 그러죠. 카운터를 1 올려줄 거니까 바이 뭔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운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카운터 안에 뭐 다른 값을 바꾼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익스터널 이름을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잘못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디크리먼트 바이 카운터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뭐 네임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카운터를 바꾸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이름을 지정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조체나 인원 같은 경우는 값 타입이에요. 그래서 함수에서 이 자기의 속성 값을 바꿀 수 없어요. 기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이 포인트에 x, y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 메소드의 이름 앞에 mutating이라는 지시어를 적어줍니다. 만약에 이걸 적지 않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했죠. 바꿀 수 없다고요. 근데 여기 mutating을 넣어주면 에러가 없이 이 구조체의 이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조체의 메소드인데 왜 자기의 프로퍼티를 못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 되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서브스크립트인데요. 서브스크립트라는 용어를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배열 같은 거나 딕셔너리에서 값을 가져올 때 이렇게 중괄호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괄호라 그러나? 그거를 쓰는 게 서브스크립트예요. 요거 이름을 알면 뭔가 막혔을 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 이름을 모르면 이제 대괄호를 구글 검색어에 넣어야 되니까 검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크립트의 원래 용도는 컬렉션이나 배열이나 시퀀스에서 특정 인덱스나 뭐 이런 것들의 멤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타임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거는 방금 말했던 거랑 좀 다른 경우인데 여기는 여기 넘어온 인덱스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면 멀티플라이어 3을 하게 했잖아요. 그럼 멀티플라이어가 3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브스크립트로 인덱스에 6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이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크립트를 잘 쓰면 굳이 특정 멤버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약간 꼼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메소드 같은 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브스크립트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제 가지고 한 건데요. 이 예제는 뭐 매트릭스예요. 그냥 뭐 3x3 매트릭스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우와 컬럼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특정 뭐 1,0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기서 보면 서브스크립트에 로우와 컬럼 두 개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걸로 값을 가져오는데 실제 가져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0,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우리가 뭐 get 컬럼 뭐 get 컬럼 로우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서브스크립트를 지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오고 값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브스크립트에서 세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 만들면서 좀 도움이 됐던 건데요. 배열 같은 경우 다루다 보면 인덱스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오류 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봤던 서브스크립트인데요.
safe라는 external 이름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메서드이기 때문에 external 이름 safe를 하고 인덱스하고 이게 contain 하면 그거에 인덱스를 서브스크립트를 가져오고 아니면 nil을 반환하는 거죠. index out of range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 배열에 보면 1, 2, 3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브스크립트는 safe 하고 네 번째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는 index out of range가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nil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거에서 safe를 안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익스텐션을 추가해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상속에 대한 건데요. 스위프트에서는 이제 유니버셜한 기본 클래스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 루비나 뭐 이런 거 보면 자바나 보면 최상위의 객체가 뭐 오브젝트라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다 상속받잖아요. 모든 객체들이.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으면 그냥 걔가 베이스 클래스예요. 그래서 유니버셜한 오브젝트라는 그런 객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면 얘가 베이스 클래스가 되고요. 이거를 상속받으면 이렇게 상속받고 새로 지정할 수 있고요. 특성을 얘도 또 다시 상속받아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 프로젝트에 쓰면은 잘 아실 텐데 이미 상위에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를 재정해야 될 때는 무조건 오버라이드 GCR을 앞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make noise라는 함수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정해야 할 때 오버라이드를 넣는데 이거를 지정 안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안 나지만 이 밑에 오류가 나 있어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꼭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익스텐션으로 하면 안 넣어도 돼요. 약간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원래는 클래스에서 안 되는데 익스텐션에서 되는 것들이 은근 있거든요. 그래서 펑크, 웨이크, 노이즈하고 이렇게 추출하면 안 되네요. 원래 됐던 것 같은데 안 되나 봐요. 제가 이걸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파운데이션이랑 쓸 때 그 UI 테이블 델리게이트 많이 쓰잖아요. 근데 테이블 델리게이트를 그 UI 뷰 컨트롤러 안에서 하면은 오버라이드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펑크 뭐 테이블 뷰에서. 근데 그 뷰 컨트롤러를 익스텐션으로 하면은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그래서 여기서도 될 줄 알았는데 파운데이션이랑 좀 다른가 봐요.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네. 이거 제가 네? 메이클이 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클래스 메이클을 상속받았고 네. 익스텐션이 또 그걸 재정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두 번째 거는 익스텐션에 메이클을 상속한 게 아니라서 오버라이드 될수 없는 그런가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클래스에서 빼죠. 그 밑에 오버라이드 해요. 제가 메이클이 프로토콜이면 그쵸. 제가 그래도 테이블이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이 아니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테이블 뷰 생각하고 했더니 테이블 뷰에 걔네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됐던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꼭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여기도 오류 나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오류가 안 났죠. 그리고 이제 상위 클래스에서 리드 온리 속성이었던 거를 하위 클래스에서 리드 라이트 속성으로 오버라이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위 클래스에서 리드 라이트였던 애를 하위 클래스에서 리드 온리로는 오버라이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실제 예제를 보시면 디스크립션이 여기 디스크립션을 보면 게터만 있는 리드 온리잖아요. 얘는 세트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얘를 세터를 넣어가지고 물론 커런트 스피드에다 값을 넣는 거지만 디스크립션이 바이클에서는 리드 온이었지만 이 트레인 999에서는 리드 라이트가 다 되는 거죠. 이 밑에 보면 디스크립션이 리드 라이트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안 되는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맥스 스피드가 여기 보면 스토어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리드만 되는 걸로 바꾸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었던 대로 리드 라이트 속성은 그 밑에서 리드 온리로 오버라이딩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드 라이트로 똑같이 지정해줬고요. 여기서 설정할 때도 슈퍼의 맥스 스피드를 지정했어요. 왜냐면 셀프로 하면 다시 에타니까. 그래서 값을 이렇게 잘 지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 속성이나 리드 온리 계산 속성 있잖아요. 리드 온리니까 이런 건 속성 업저버를 제정이 못해요. 왜냐면 속성 업저버가 아까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윌셋하고 디드셋. 근데 상수 이미 지정됐고 끝났기 때문에 셋이 불러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리드 온리도 마찬가지로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셋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업저버가. 그리고 한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세터 오버레딩하고 오버로딩하고 그 속성 업저버엔 윌셋, 디드셋 이거를 동시에 지정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내가 세터를 직접 지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윌셋이나 디드셋에 들어갈 값을. 이게 이제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디드셋을 제가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커런트 스피드를 35로 지정하면 기어 값을 자동으로 바꿔줘요. 기어가 원래 1인데 35면 뭐 값을 바꿔서 기어가 자동으로 4로 바뀌었죠. 디드셋이 여기에 호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버라이드 한 거고요. 커런트 스피드는 여기 위에 여기에 프로퍼티,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퍼티였는데 거기다가 프로퍼티 옵저버를 하위에서 지정한 거죠. 상위에서는 그대로 옵저버가 없었는데 하위에서 프로퍼티 옵저버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로딩을 안 되게 하려면은 그 파이널을 앞에 지셔를 적어주면 돼요. 바나 펑크나 클래스나 서브스크립트 이런 것들의 앞에다가 파이널을 적어주게 되면 밑에서 오버로딩을 못 하는데요. 지금은 하우스가 있고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집 가격이 1,000원인데 아파트는 2,000원으로 여기 제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우스는 1,000원이고 아파트는 2,000원인데 하우스의 가격을 이렇게 고정으로 바꿔버려요. 집값을 못 올리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옵니다. 오버라이딩을 못 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다시 올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양이 많은 데인데 저도 이거는 잘 모르고 쓰다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잘 알게 되는데요. 초기화 함수예요. 이니셜라이저인데 이니셜라이저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대로 타입이라는 것들에 다 적용돼요. 구조체, 이넘, 클래스. 근데 그 중에서 구조체는 이렇게 이닛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멤버라이즈 이니셜라이즈 함수라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 속성들에 대해서 이니셜 값을 지정하는 이니셜라이저가 생성이 돼요. 여기 보면 켈빈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되죠.
이게 구조체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1, 2, 3으로 하면 1, 2, 3이 값이 잘 설정을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구조체라 하더라도 이닛을 이렇게 하나라도 지정을 제가 직접 하게 되면 이닛 함수를 재정의 하게 되면 저 함수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그 멤버 그게. 만약에 이거를 지정 안 하면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이니셜라이저가 생깁니다. 이거를 영어로 멤버라이즈 이니셜라이저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다음 구조체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성자가 3개예요. 그런데 이름이 좀 다르죠. 익스터널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지정했어요. 프롬이라고. 이걸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프롬이라고 지정하고 얘는 켈빈이라고 지정하고 이거는 외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46번째 라인은 요 32번째 라인에 있는 요 이니셜라이저를 실행하고요. 요거 아무것도 없는 애는 여기 외부 이름 없는 이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값으로는 이걸 쓰고, 왜냐면 이거 구조체 이름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 이름에 뭐 똑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셔널 속성의 값을 지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클래스 할 때 지정할 때 이렇게 디폴트 값이 없는데 여기 에러 났을 거거든요. 디폴트 값이 없는데 이니셜라이저에서 그 값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게 컴파일하다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옵셔널 퀘스천 마크 없는 애들은 꼭 디폴트 값이나 이니셜라이저에서 값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 대신 이렇게 옵셔널 퀘스천 마크가 있는 애들은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수 같은 것도 지금 지정을 안 했잖아요. 기본값을. 그런데 여기서 이니셜라이저에서 이 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안 났죠. 근데 이걸 만약에 주석 처리하면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이니셜라이저에서 좀 특이한 점인데요. 옛날 오브젝티브 C에서 보면 이니셜라이저 설정하더라도 슈퍼점 인이 돼가지고 그거 셀프 받고 그거 리턴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스위프트는 이런 경우에 그 자기의 init, 슈퍼점 init 이걸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 init 함수의 맨 마지막에 알아서 생성이 돼요. 알아서 작성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 나지 않도록 여기서 지정한 기본 값들을 설정하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셀프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C의 그 불필요한 막 if, self 뭐 하는 것들이 필요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let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실행이 안 되네요. 네. 이미 한번 설정했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에서 그 다음에는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니셜라이저. 아이고. 멈췄어요. 요즘 엑스코드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아이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왜 안 되지? 죽지도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스트럭트나 이너문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클래스에 대한 이니셜라이저에 특화된 것들인데요. 클래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초기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designated initialize라는 거고 하나는 convenience initialize라는 거예요. 그래서 designated 초기 함수는 최소한의 개수를 가지게 만들려고 되어 있고요. 적어도 한 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요. 뭐 상속받거나 이런 경우에 이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 안에서만 상위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근데 컨베니언스 초기화 함수는 이 지금 선언한 이 클래스에 선언된 초기화 함수만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것도 데지네이트 함수만.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에서 상위 클래스에 데지네이티드 뭐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베니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이 클래스에 초기화하는데 약간 파라미터 같은 거 편하게 해주고 디포트 값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컨베니언스고 뭐 상위 거를 다시 재정의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뭔가 오류를 막기 위해서 클래스 타입에 초기화하는데 세 가지의 룰이 있대요. 스위프트 컴파일러에서 하는 이게 뭐냐면 이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는 바로 상위 클래스에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위 클래스의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가 상위 클래스에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데지네이티드는 상위 클래스의 데지네이티드를 초기화 함수로 호출하고요. 컨베니언스 초기화 함수는 같은 클래스에 다른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가 아니라 지금 이 하위에 내 옆에 있는 이 같은 코드 라인에 지정된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요. 그 대신 그게 어떤 초기화 함수냐, 그게 세 번째 룰에 나오는데 그게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여야 돼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컨베니언스 초기화 함수를 다시 재호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룰에 의해서 컨베니언스 초기화 함수와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의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는 항상 위쪽으로 위임하고 컨베니언스 초기화 함수는 옆으로 위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각대가 안 되네요. 사진을 보면 이게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슈퍼 클래스가 지금 상위 클래스고요. 상위 클래스에 데지네이티드가 하나 있죠. 왜냐면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가 두 개 있는데 이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는 상위 클래스의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만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컨베니언스를 호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컨베니언스는 자기 같은 레벨에 있는 자기 클래스의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슈퍼 클래스 같은 경우를 비교하자면 여기서 뭐 옆으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되는 것처럼 되나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복잡한 건데 중첩으로 밑으로 내려가도 그러니까 상속 구조가 좀 더 복잡해져도 이 룰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져도 데지네이티드는 보면 데지네이티드로만 호출하죠. 컨베니언스는 데지네이티드만 호출하고. 그래서 이제 푸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여기는 네임을 가지는 데지네이티드 초기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컨베니언스로 네임을 안 줘도 언네임드라고 네임을 지정하는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여기 자기 같은 레벨에 있는 이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로 호출했고요. 그리고 그걸 상속받은 애도 마찬가지로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가 하나 있고 얘는 슈퍼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의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로 호출했죠.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호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컨베니언스를 지금 호출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컨베니언스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을 하면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비록 오버라이딩은 했지만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의 그 속성은 룰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슈퍼를 호출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로 호출하는 거죠.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애가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위에 슈퍼를 호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왜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복사하다가 제가 놔뒀나 봐. 그리고 이건 그것 때문에 했는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저를 기본으로 상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이니셜라이저를 선언했다고 그 밑에 하위 클래스에서 그 이니셜라이저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될 건데 그건 좀 이따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스위프트의 초기화에는 2단계가 있대요. 이건 오브젝티브 C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저 오브젝티브 C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랐고, 우선 1단계는 클래스에서 새로 선언한 스토어드 속성,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퍼티의 초기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name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age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 선언한 스토어드 속성은 뭐냐면 이 하위 클래스에서 선언한 age에 대해서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금 지정한 스토어드 속성의 기본 값을 할당하는, 이게 1단계 작업이고요. 2단계 작업은 이 할당한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인데 이렇게 1, 2단계로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화 단계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편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레벨인 것 같고, 오브젝티브-C의 초기화 단계하고 다른 점은 1단계인데 1단계에서 오브젝티브-C는 무조건 제로 혹은 닐 값을 넣었대요. 초기화하면서 1단계 초기화 단계에서. 근데 스위프트는 거기에 우리가 직접 지정한 기본 값을 넣을 수 있대요. 요게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이 2단계 초기화를 에러 없이 완료하기 위해서 4가지를 체크한대요.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에서 해주는 건데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체크하는 거는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는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 그러니까 슈퍼.init 이걸 호출하기 전에 이 클래스에서 새로 정의한 속성들 있잖아요. 하위 클래스에서 이것들의 값이 다 할당이 돼 있어야 돼요. 옵셔널이 아닌 이상은. 이게 할당을 안 한 상태에서 슈퍼.init을 호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지네이티드 초기화 함수에서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 호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슈퍼.init을 호출하기 전에는 상위 클래스의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init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밑에는 age가 있어서 밑에 하위 클래스에서 슈퍼.init을 호출하기 전에는 슈퍼.name 이런 걸로 위에 걸 못 가져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리고 그 다음은 컨베니언스 초기화 함수에서는 같은 클래스에 정의된 다른 초기화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야 속성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init을 해야지 셀프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화 함수는 1단계 초기화가 완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스토어드 속성들의 값이 다 이게 지정이 되기 전에는 인스턴스 속성이나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 없고 셀프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여기서 보여준 거는 이 위에 거가 1단계죠. 1단계는 이렇게 자기 클래스에 값을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하고 또 상위 클래스도 똑같은 지정을 하고, 이제 2단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커스터마이즈 그 값들 바꾸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초기 함수를 상속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러면 상위 클래스의 초기 함수를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우선 하위 클래스가 데지네이티드 초기 함수를 새로 정의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변수만 새로 설정했다. 그러면 상위 클래스의 초기 함수를 그대로 상속받고요. 이것도 목통됐네요. 그리고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모든 데지네이티드 초기 함수를 구현했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랑 똑같이. 그러면 컨베니언스 초기 함수도 자동으로 상속이 된대요. 근데 데지네이티드 초기 함수 중에 위에 것 중에 뭐 하나라도 빼먹었다. 그런 컨베니언스 함수가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멈췄어요. 아이고. 또 강제 종료. 죄송.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제로 만든 건데 푸드가 있고 하나의 데지네이티드 함수와 하나의 컨베니언스 함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N은 논푸드라는 거는 아무것도 지정 안 했고 어떤 데지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지네이티드 상위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를 그대로 상속받았고요. 근데 이 정크푸드라는 애는 자기만의 데지네이티드 초기 함수를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던 이 네임과 이 컨베니언스는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되지만 이 밑에 네임으로 하거나 정크로 하면 파일이 느려져서 바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위에 거는 1번 조건인 데지네이티드 초기 함수를 하나라도 지정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거는 위에 상위 클래스의 모든 데지네이티드 함수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베니언스 함수도 밑으로 상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만든 건데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려고 만든 거예요. 푸드에 있는 name designated 함수 하나인데 그거를 제가 구현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버라이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베니언스 이니셜라이저도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가 상속되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아까 네. 위에 네. 푸드에 네. 된 것같이 이거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안 돼요. 지금 아직도 컴파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ailable initialize라고 그러는데 이니셜라이저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 조건에. 그래서 nil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거는 그냥 예측하듯이 init 이름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면 되고요. nil을 리턴하면 됩니다. 아까 스위프트에서는 이니셜라이저가 뭐 리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끝에 닿기 전에 리턴 nil을 하면 그 순간에 딱 끝나고 nil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ailable initialize에서는 원하는 시점에 리턴 nil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웨이어드 미더비 여기 옵셔널 객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nil이 됐고요. 0이 아닌 값을 주니까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됐습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구조체였잖아요. 이건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failable 이걸로 해서 닉과 뭐 해가지고 하면 요 웨이어드 미더브는 있고 근데 제 닉네임은 여기 없기 때문에 nil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 보면 로우 밸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값이 없는데 이놈에 만약에 하고 스트링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까먹었다. 하면 이렇게 로우 밸류라는 게 자동으로 생겨요. 이것도 보면 failable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방금 위에서 만든 거랑 동일하게 failable initialize고요. 로우 밸류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이렇게 이놈에다가 로우 밸류를 지정해주면. 그리고 이제는 클래스의 경우인데 클래스도 뭐 똑같아요. 그 대신 이제 여기 클래스는 상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경우가 좀 있는데
페일러블한 초기 함수를 하위 클래스에서 논 페일러블 초기 함수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닛이 여기서 페일러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페일러블 하지 않게 만들고 그 대신 여기서는 요걸 호출하는 거죠. 이 페일러블 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return nil 하면은 페일러블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저 마지막인데요. 이제 required initialize예요.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저 앞에다가 지시어로 required를 붙이면 이 클래스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는 꼭 이 초기 함수를 구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요거 지금 잘 되는데,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required를 이니셜라이저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오류가 나죠. 요거 오류 나는 경우가 아이폰 개발하다 보면 UI 뷰가에 뭐 이닛 코드 이상한 거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required 뭐. 그래서 required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더라도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required를 하면 위에 거를 오버라이드 했지만 오버라이드 지시어를 쓰지 않아요. required 자체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저나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값을 설정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 보면 age인데 값이 int고 값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니셜라이저 초기화하는 시점에. 근데 이거 레이지랑 비슷하게 이렇게 블럭으로 감싸주고 이 뒤에 이렇게 실행하는 이 코드를 넣어주면 얘는 요 age 시점에, 여기 볼게요.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 age 시점에 한 번만 호출됐죠. 두 번을 콜했지만 한 번만 호출된 거예요. 최초에 한 번 이니셜라이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age 이렇게 블럭으로 감싼 클로저나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아직 이닛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얘는 레이지 뭐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초기화 기본값을 설정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이니셜라이저인데요.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호출되고요. 이 디이닛은 우리가 직접 호출할 수는 없고 디이닛이 호출돼야지 객체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디이닛 그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의 모든 값이 유지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디이닛은 이렇게 디이닛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해주면 되고요. 얘는 뭐 어떤 다른 메소드나 뭐 이런 이상한 거 뭐 require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이상한데, 상속된 클래스 있잖아요. 거기서는 d인it을 재정의 하지 않아도 상위 클래스에 d인it이 호출이 돼요. 뭐 이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재정의를 만약에 내가 했다 하위 클래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상위 클래스에 슈퍼.d인it을 호출하지 않아도 슈퍼.d인it은 맨 마지막에 무조건 호출이 돼요. 이거는 메모리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슈퍼.d인it 이런 거를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건 책에도 나와 있는 예제인데, 은행에 돈이 뭐 10,000원 있고요. 여기서 돈을 막 빼고 넣고 하는데 플레이어가 막 돈을 빼고 넣고 하다가 갑자기 객체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이 죽은 거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 반환해서 항상 그 잔고가 유지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반환해요. 그래서 이 1,000원을 이제 내가 가지고 시작하면 나는 100원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잔고는 9,900원이잖아요. 근데 일단 nil을 할당하면 d인이 호출되거든요. d인이 호출됐기 때문에 은행의 잔고는 다시 10,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d인it은 복잡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d인it이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니까 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블럭을 막 쓸 줄 몰라서 막 썼거든요. 그냥 뭐 위크 셀프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막 썼어요. 그런 거 왜 쓰지 하면서. 그랬더니 위크 셀프 그거 안 하면 오토매틱 그 레퍼런스 카운트 이거 감소 이게 안 돼가지고 뷰 컨트롤러에 dinit 이런 게 호출이 안 돼요. 그래서 dinit 함수에다가 뭐 디버그 이런 거 걸어놓고 보시면 이 뷰 컨트롤러가 진짜 죽어야 될 시점에 안 죽는지 죽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dinit에다가 다 디버그 할 때는 찍어 놓으면 이 뷰 컨트롤러가 팝이 됐는데 왜 dinit이 호출이 안 됐지? 하면 그 뷰 컨트롤러 안에서 뭔가 레퍼런스 카운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dinit은 디버그 할 때도 유용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